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가장 친해지는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awshow.lowtv.kr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코리아 김희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코리아의 김희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들고 저희 생생법률쇼 문 두드려주신 분들에 대해서 좀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흉터를 없애려 수술했는데 흉터가 그대로예요. 해녀 어머니의 실종, 즉결 심판의 효력, 상가 재건축, 임차인은 그냥 나가요 하나요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시성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죠. 매주 금요일에는요. 현실 속 사건, 사고를 다룬 콘텐츠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리얼로 영화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희성 변호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네.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실제 사건들이 영화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하고 또 유명했던 사건들, 또 안타까웠던 사건들에 대해 다시금 우리가 주목해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번 주에 이제 개봉하는 신작 영화 소년들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 역시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그 실화는 어떤 사건이냐면 1999년에 발생한 전북 삼례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 치사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에서 이제 용의자로 지목된 동네 소년 3명은 결국은 이제 살인자로 몰려서 최종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듬해 이제 반장으로 부임해온 형사 황준철이라고 이제 설경구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한테 이제 진범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재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네. 그러나 사건 책임자였던 최우성, 이제 유준상 배우가 역할을 했는데요. 최우성의 방해로 결국 진범을 밝히고자 하는 이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황 반장은 좌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16년 후에 황 반장 앞에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윤미숙과 소년들이 다시 찾아오면서 영화가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많이 익숙한 내용이긴 합니다. 억울하게 살인자로 내몰리게 된 그런 힘없는 사람과 정의를 위해 애쓰는 또 다른 인물이 이제 같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영화였죠. 사실 이런 내용을 보면 전 영화 재심이 떠오르기도 했거든요. 네. 이 영화 역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999년 2월에 전북 완주금 삼례읍에 있는 나라 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강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박을 하는데 테이프로 이제 결박을 하면서 입도 막고 하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질식사로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예, 사건 발생 9일 만에 인근 동네에 있는 19살 내지 20살 정도 되는 청년 3명이 용의자로 지목이 되어서 수사를 받게 되고 결국에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으로 3년에서 6년까지 이제 징역을 선고받게 되어서 수감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들이 경찰의 어떤 강압적인 수사, 폭행 때문에 거짓 자백을 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던 거죠. 네. 더군다나 이제 이런 거짓 자백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이제 1999년 2월인데 그해 11월에 부산지검에 이 사건에 관련된 진범들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그 진범이라고 지목된 3명을 검거한 다음에 자백까지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에 이 진범들을 넘겼지만 전주지검에서는 조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이 진범으로 지목된 3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좀 부실 수사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게 좀 사그러들고 재수사 요청도 있었지만 묵살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세상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제 진범이 잡혔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진범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지도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이 진범이라고 그때 이제 부산지검에서 자백을 했던 그 3명 중에 한 명이 2016년 1월에 다시 이제 양심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범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유족들한테 사과하고 나 대신에 누명을 쓴 이 세 명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진범으로 지목되었던 3인 중에 한 명은 2015년에 자살돼서 세상에 없었고 나머지 다른 한 명은 그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실제 강동치사 진범이 나서서 처벌받았던 이들의 무죄를 이제 네. 주장한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건데요.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도 드러났나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진술서들의 신빙성 내지 이제 조작 가능성 이런 정황들이 있었는데요. 소년들의 이제 진술서를 보면 소년들 중 한 명은 아직도 뭐 언어 능력이나 논리 능력이 부족해서 긴 문장을 구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들이 썼던 그 진술서들이 매우 장문으로 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써져 있어서 과연 이 소년들이 자신의 의사에 기해서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그런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복역한 이 세 청년들 사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결국 재심 진행이 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재심 청구를 하게 됐는데요. 그 재심 청구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심이 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심에 들어가면서 당시에 이제 그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게 되는데요. 좀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게 뭐냐면 그 피해자 돌아가신 할머니의 사위가 당시에 이제 현장 검증을 하는 영상을 촬영했던 게 있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 경찰들이 이 소년들을 폭행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강요하는 장면들이 이제 녹화돼 있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2016년에 열린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그 재심에서 소년들은 결국 무죄 선고를 받게 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최종 무죄로 확정되게 된 사건입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항고를 포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검찰은 이제 재심 전후의 증거들을 종합하였고 또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되면 피고인들로 지목되었던 사람들의 이제 고통이 또 가중된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항소를 포기하였고 피고인과 그 가족들한테 사과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제 검찰은 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되는 것인데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진짜 듣다 보니까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그런 실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였던 우리 소년들을 누구도 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준 어른들이 없었다는 거 모두가 반성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과오는 바로잡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는 그런 문화의 확산이 제2, 제3의 소년들 반드시 막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네, 참 진짜 영화 같은 일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이렇게 이제 재심에 들어가기 전부터
어떤 매체에서 좀 여러 번 다뤘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익히 들여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에서도 주목한 사건이었고 또 돌아보면 다행히 진범이 양심 고백을 해서 이 누명을 벗어내는데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도와준 상황이었고 또 당시에 그 현장 검증 과정 아까 유력한 증거가 되었던 이런 증거도 다행히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또 더구나 이제 그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족들도 이 사람들이 진범이 아니다 라고 이제 누명을 벗는데 좀 적극적으로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종합되어서 참 드라마틱하게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는데요. 무려 이렇게 누명을 벗기까지 17년이라는 되게 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물론 근데 참 놀라웠던 거는 이게 불과 1999년 그렇게 오래전 일이 맞아요. 아니죠. 예, 그런 1999년에 발생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놀랐었는데 또 돌아보면 이제 그동안 사법 시스템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런 가능성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또 불과 몇 년 전에 또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렇게 수사하시는 분들이나 뭐 법조인들, 뭐 판검사들 모두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좀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직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가 된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는 리얼로 영화다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지금부터는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전화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상담자님,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제가 2년 전에 네네. 입술 수술받은 휴증으로 네. 입술 위에 흉터가 4군데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2달 전에 네네. 피부과에서 네. 흉터를 없애주겠다고 해서 네. 한 번에 치료비를 110만 원 달라고 해서 지불하고 치료를 받았는데요. 네. 근데 치료받은 결과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치료받기 전에 닥터가 흉터를 없앤다는 말도 안 했고 한 번 치료로는 치료 효과가 없다고 이런 사전에 얘기를 안 했어요. 만약에 네.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제가 의사한테 치료를 안 받았을 텐데 네. 그래서 한 번에 110만 원을 주고 이거 치료받는 게 너무 치료비가 참으로 바닥에 나와가지고 네. 참 억울합니다 지금. 아, 그러시군요.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이 억울함을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이 있을까 하고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좀 종합해보자면 입술에 크게 흉터가 있으셔서 피부과에 가서 좀 치료를 받아보시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피부과에서 한 번임 수술하면 되고 비용이 11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그냥 뭐 시술 정도의 수준이었고 흉터가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셔라 좀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담자님, 지금 내용 김희상 변호사님 함께 들으셨으니까요. 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지 말씀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미성 변호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그 흉터에 대한 개선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흉터가 이제 기존에 있던 흉터가 4군데 정도 있었다고 하셨나요? 입술에 흉터가 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예, 혹시 몇 군데 정도 흉터가 있었나요? 입술 수술을 예. 수술 받았을 때 4군데가 있어가지고 4군데요. 예, 예.
한 군데 피부과에서 흉터 치료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뭐 110만 원 달라고 해서 그 닥터를 나는 믿고 치료를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 치료 받기 전에 예. 흉터를 없앤다는 말도 안 했고 또 예. 치료 효과도 없다는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 닥터 말을 믿고 치료 받았지만 치료받은 결과 전혀 효과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치료하기로 했던 흉터가 총 4군데가 맞나요? 4군데 흉터 모두 다 치료를 하기로 했었던가요? 상담자님 들리시나요? 예. 아, 예. 그럼 다시 그 흉터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치료를 받기 전후를 비교했을 때 아예 100% 전혀 개선이 없었나요? 아니면 100% 개선이 없었습니다. 아, 100% 전혀 개선이 없었나요? 예. 예. 혹시 그리고 수술 전과 후에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통 병원에서 찍잖아요. 네네. 아, 혹시 그런 사진도 보셨나요? 네, 사진을 달라고 해서 아, 지금 달라고 하셨어요? 중입니다. 아, 달라고 하셔서 확보를 하셨어요? 지금 받으러 가야 됩니다. 받으러 가셔야 돼요. 예, 네. 그러면 이 증거는 중요한 증거니까 반드시 확보를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주관적인 게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삼자한테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정말 이게 개선 효과가 없는지, 그러니까 개선 효과가 전혀 없는지, 아니면 개선이 조금은 되었지만 좀 미미한지, 이게 또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상담자님 말씀에 의하면 전혀 흉터 개선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네. 시술을 받기 전과 후가 그대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거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예. 그러면 의사한테 이제 환불을 요구해 보셨던 것 같은데, 네. 환불을 전혀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죠? 그렇죠. 뭐 마음대로 하라. 쓰고 예. 하든지 뭐 어디다 호소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달짝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태도는 그런 건데, 이제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왜 환불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하던가요? 자기는 한번 치료했기 때문에 네. 못 해주겠다는 거죠. 치료를 하긴 했는데 치료 네. 효과가 없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던가요? 그거를 말하지 않고 자기가 네. 치료를 했으니까 아. 치료비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전혀 50% 환불을 요청했는데 전혀 네. 해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병원 측과 다시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을 한번 명확하게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치료를 했기 때문에 못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이 개선이 일부라도 됐기 때문에 못 주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처 흉터가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의사는 어떤 입장인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예. 예, 그거는 한번 추후에 병원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기 이전에 그 병원 측의 설명은 어땠나요? 이 수술을 받으면 반드시 개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치료해주겠다고 해서 저는 예. 그 닥터 말을 믿고 예. 치료를 받았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믿고 하셨다는 거는 병원 측에서 의사가 선생님 이런 치료를 받게 되시면 이 흉터는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흉터를 치료해준다고 해서 제가 치료를 받았는데 네. 그 사전에 그러면 흉터를 없앤다든지 예. 또는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설명을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다만 저는 예. 닥터의 말을 믿고 예. 치료를 해준다고 해서 믿고 치료를 받았죠. 아예 설명이 없었어요? 치료 예, 효과에 없었어요. 대해서요? 전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뭐 도움되는 말씀들을 한번 해드리면, 원래 이제 이제 일반적인 질병 치료는 위임사무라고 보거든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이제 수단채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결과가 반드시 도출되지 않더라도 의료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의료행위를 이제 성실하게 했다고 하면 설사 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채무를 다 이행한 것으로 보는데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성형수술 같은 경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성형수술을, 그러니까 물론 성형외과에서 받은 건 아니지만
이 흉터를 치료하기 위한 시술이기 때문에 이걸 성형수술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성형수술 같은 경우는 이런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아까 일반적인 질병 치료는 위임사무라고 봤는데, 위임계약이라고 봤는데, 이거는 도급계약이라고 보는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 달성을 하지 않으면 치료비 지급 의무가 없다,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주의하실 건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건데, 이 신미감의 차이, 그러니까 이게 개선은 됐지만 이게 정도의 차이에 불과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의도하지 못한, 아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치료비 지급 의무가 없다,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성형외과에서 콧등이 휘어진 환자가 콧등이 휘어진 거를 좀 피기 위해서 이렇게 성형외과 수술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전혀 콧등이 휘어지는 게 개선된 효과가 전혀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개선이 있었지만 내가 만족하지 못한 수준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이런 사례에서 이제 치료비 지급 채무가 없다,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상담자님 케이스 같은 경우에 좀 대입해서 보면 뭐 전혀 그 흉터 개선 효과가 없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형외과적인 시술을 했으나 의도한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례로 보여요. 100% 확보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예,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러니까 네, 예.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좀 앞으로 병원과 얘기하실 때 증거 확보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술 전과 후의 차이가 전혀 없는지, 예, 개선 효과가 없는지를 증거를 좀 사진을 확보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치료의 목적이 이 흉터를 없애기 위한 치료였을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거를 이제 잘 주장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의사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의사가 이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 치료 효과가 없었다, 흉터 개선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지, 이런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상담자님 충분히 답변되셨을까요? 네, 상담자님. 그러면 여기서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김희성 변호사님께 앞으로 상담자님이 병원 측과 협의하면서 좀 주장해 보실 만한 쟁점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흉터를 치료하기 네. 위해서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시술을 네. 하셨는데 이제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 좀 속상한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님께서 거듭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본인이 느끼는 효과가 없다는 부분과 병원 측이 설명하는 차도가 있었다, 이 부분에 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좀 관련한 내용들, 앞으로 상담자님이 취하셔야 될 조치들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 과연 이 수술의 효과가 어떤 건지, 이 수술을 하면 어떤 게 개선되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체크를 충분히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수술의 경우는 항상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그런 걸 체크해 보시고, 또 수술 전과 후에 나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는 물론 뭐 병원에서 다 보관을 하고 있지만 나 역시도 그런 거를 좀 체크해 둘 필요가 있거든요. 네. 물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는 환자의 컨디션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해 두시고 증거를 모아 두시는 게 향후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네. 중요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네. 부분 잘 고려하셔서요. 아무쪼록 흉터도 좀 훨씬 차도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안 됐고 마지막으로 장비를 챙겨서 바다로 나가신 날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아 계신지도 알 수가 없는 채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실종 선고가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해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바다로 나가신 이후에 연락이 두절되신 그런 상태라고 전해주셨어요. 이미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신 것 같은데 생사가 지금 불분명하다고 저희가 네, 표현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에서 실종 신고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일견 이제 실종 선고에 다른 요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생사가 불분명한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됐을 때는 실종 선고를 청구해 보는 것을 고려해 봄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실종 선고를 거쳐야지만 생사가 뭐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법률 관계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망으로 보기 위해서는 실종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실종 선고를 청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종 선고 언뜻 보면은 실종 신고 이런 네. 것과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 신고랑 선고 차이 좀 네. 짚어주세요. 한 글자 차이인데 이제 상당히 큰 차이죠. 네. 실종 선고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찰서에 이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실종 선고를 하면 경찰이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제 실종 수사들을 합니다. 예, 이런 게 실종 신고고요. 그러니까 실종 수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실종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종 선고는 뭐냐면 경찰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실종 선고를 하면 법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실종 선고의 요건을 갖췄는지 심리를 한 다음에 법원이 그 실종 선고를 내리면 비로소 이제 사망한 것으로 의제가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이 실종 선고 심판 청구를 하려면요, 그러니까 요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요건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크게 이제 세 가지 요건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사 자체가 불분명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생사 자체가 불분명한 게 일정 기간 지속이 돼야 되는데요. 이걸 이제 실종 기간이라고 합니다. 실종 기간은 보통 실종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5년,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년 동안 실종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사유, 특별 실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특별한 위난에 의해서 뭐 선박이 침몰했다든지 이런 사건에 의해서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거를 사망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년으로 줄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종 기간이 경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종 선고는 뭐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반드시 청구를 해야 됩니다. 청구권자에는 이해관계인은 누구냐면 이제 실종 선고로 직접적인 어떤 경제적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제 검사가 청구를 하면 실종 선고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5년이라는 기간 변호사님께 네.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단축될 여지도 있을까요? 네, 아까 살짝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기간을 단축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런 취지인데요. 예를 들면은 전쟁에 참여하거나 뭐 아까 말씀드린 침몰한 선박에 있었던 사람이라거나 뭐 추락한 항공기에 탑승했다거나 이런 등등의 기타 어떤 위난,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가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실종 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켜 줍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어머님이 실종되신 지 1년 정도 지난 상황이에요. 실종 선고 받을 가능성 적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여기서는 이제 1년이냐 5년이 돼야 되냐 이게 이제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유사한 이제 법원 판례를 소개시켜 드리면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우리가 이제 스쿠버 다이빙 생각하면 되는데요.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바닷속에 이제 입수를 했는데 부상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해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지 않는 채로 생사가 없어진 거죠. 뭐 사체를 발견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과연 특별 실종으로 보아서 실종 기간을 1년으로 볼 수가 있느냐라는 게 쟁점이 됐었는데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실종이 아니라 보통 실종이기 때문에 실종 기간은 5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사례가 있는데요. 이와 이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죠. 해녀로서의 해산물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실종 신고가 되신 거기 때문에 바다로 입수했지만 부상하지 않고 생사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라고
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종 기간이 5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정도만으로는 실종 선고를 받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종 선고 심판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뭐고 어떤 네. 법적 절차 따라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서류를 좀 말씀드리면 네. 이제 사건 본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종 선고의 대상이 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건 본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또 아까 이해관계인도 청구권자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해관계인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관련된 서류. 그리고 아까 특별신종은 1년으로 실종기간이 단축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의 원인이 되는 위난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선박이 침몰했다면은 선박이 침몰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거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인후보증이라고 해서 그 실종 사실을 보증할 수 있는 사람들의 보증서가 2명 필요합니다. 보증을 해줄 사람. 이상이 이제 서류였고요. 그다음에 절차를 말씀드리면 내가 이제 실종선고 요건을 갖춰서 실종심판 청구를 했다. 그 후에는 이제 공시최고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사람의 생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법원에 신고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최고 절차를 거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조사 절차도 거치는데요.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여러 이제 국가기관들에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거쳐서 이제 실종 선고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이 어떤 조사 과정을 거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게 되나요? 네, 아까 이제 사실조사를 네. 거친다고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경찰에 뭐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범죄 경력 같은 거를 조회하기도 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뭐 출입국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 뭐 이런 걸 조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구인이나 어떤 증인을 불러다가 법원이 이제 신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서 과연 이 사람의 생사가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종 선고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까지 소요 기간은 어떤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종 선고 심판 청구를 하면 이제 최소한 6개월의 공시최고 절차를 거치고 사실조회 절차도 거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통상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굉장히 황망한 마음 네. 느끼시고 있을 우리 상담장님을 위해서 네. 변호사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특별실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실종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좀 생사가 불분명한지를 잘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그 5년 동안 생사가 불분명하다라는 게 이제 충족이 되면 이제 법원에 가정법원이거든요. 이 사건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실종 선고를 청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들 김희선 변호사님 조언에 따라서 좀 진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이어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리며 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와서 싸움을 중단시켰고 경찰관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저를 직결 심판에 넘겼는데요. 이후 저는 별다른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직결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후에 시비가 붙었던 사람의 가족이라면서 연락이 와서는 그때 상대방이 넘어져서 머리를 다친 이후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저에게 정식으로 형사 고소를 했는데요.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고 알려온 상황입니다. 이미 직결 심판까지 받았는데 유족들에 의해 재차 형사고소나 민사소송까지 가능한 사안인가요? 이런 사회 접수가 되었어요. 용어가 좀 어려운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아서 정리부터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직결 심판이라는 말 나왔어요. 직결 네. 심판.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인지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즉결 심판, 우선 이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처리를 하는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어떤 사건이 경미한 것이냐? 벌금 20만 원 이하 구류 과료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을 이제 경미하다고 보는 건데요. 구류 과료는 이제 벌금보다도 더 경미한 형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벌금도 2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경미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경범죄처벌법이나 뭐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경우들이 이제 직결 심판에 보통의 예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직결 심판은 좀 특이한 점이 원래 이제 재판에 회부를 하는 거는 검사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걸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데 이거의 예외로서 경찰서장이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특이한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결 심판이라고 해도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이거는 뭐 행정처분 이런 거는 아니고 네. 확정이 된다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 이 점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미한 사건에 대해 좀 빠르게 처리한 절차다 이렇게 좀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또 이 단어 생각나실 것 같아요. 네. 약식명령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직결 심판과 약식명령의 차이점은 뭘까요? 네, 이것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직결 심판도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빠르게 간단하게 하는 거고 약식명령도 유사한 거기는 합니다. 약식명령도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약식명령은 직결 심판보다 조금 덜 경미한, 더 무거운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약식명령의 대상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는 예외적으로 직결 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약식명령은 원칙대로 돌아가서 검사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약식명령은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피고인을 불러다가 이제 재판을 여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검사가 작성한 어떤 수사 기록 이런 거를 보고 약식명령 청구서 이런 거를 보고 서면으로 심리해서 그게 맞다. 그러면 약식명령을 발부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는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직결 심판에 대해서는요. 선고 나고 언제까지 이의 신청 가능한지도 좀 궁금해요, 변호사님. 네, 직결 심판에 대해서 불복하면 이제 정식 재판 청구라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 대해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하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7일 이내면 사실 예. 굉장히 짧다고 예, 볼 수 짧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좀 빠르게 움직이실 네.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직결 심판 간이한 절차지만 확정이 되면 그 효력은 일반 네. 재판 절차와 동일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식 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데 확정되면 판결로 확정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일사부재리 효과가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일사부재리는 뭐냐면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직결 심판 받은 사건에 네. 대해서 뭐 폭행 등의 혐의로 다시 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느냐 똑같은 범죄 사실로 이게 이제 기판력의 문제인데요. 기판력에 그러면 전 사건,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직결 심판의 판결의 효력이 다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미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문제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범죄 사실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범죄 사실의 동일성이 뭐냐? 뭐 범죄 장소, 일시 등등의 이제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하다고 보면 범죄 사실이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이미 즉결 심판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관련된 좀 판례를 소개해드리면 이 사건과 좀 유사해 보이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또 서로 시비가 붙어갖고 뭐 좀 소란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불안감을 조성했다라는 혐의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되어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즉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정식재판 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소란행위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나중에 이제 폭처법 위반으로 이제 다시 기소를 하는데요. 이미 그 경범죄 처벌법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폭처법 위반을 또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는데 이 두 가지 사실이 동일하다고 본 것입니다. 범죄 사실도 동일했고 장소도 동일했고 여러 등등의 같은 사실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뭐 경찰이 와서 뭐 싸움을 중단시키고 해서 아마도 경범죄 처벌법으로 이제 즉결 심판을 받았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확정까지 됐는데 추후에 이제 사망이 발생하면서 또 다시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례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범죄 사실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형사 고소는 피할 수 있겠지만 또 민사는 별개의 문제로 보여지는데 네. 이 민사 부분은 어떻게 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민사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인과성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즉결 심판으로 처벌된 걸로 미뤄 보건데 상당히 좀 경미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뭐 폭행 과정에서 넘어져서 바로 뭐 머리를 다쳤다거나 이랬다면 분명히 이제 경범죄 처벌법 위반 즉결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 경미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추후에 물론 사망해라는 결과가 발생을 했지만 좀 인과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에 주목해서 좀 민사 소송을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과성에 주목하라 예, 이런 예. 말씀 해주셨고요.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럼 즉결 심판 확정 받으면 전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결론은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기록 중에 범죄 경력 자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벌금형 이상의 경우에 기록하게 돼 있는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즉결 심판으로 받은 형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 즉결 심판으로 받은 기록은 예. 전과 기록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 전과에는 남지 않는다. 이렇게 예. 정리해 볼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좀 상담자님께 좀 충분한 답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좀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현재 건물에 입점할 때 권리금 2천만 원 내고 들어왔는데요. 얼마 전 임대인이 내년 여름 재건축이 확정됐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제가 나가야 한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상가 재건축으로 임차인이 나가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만약 나가게 되면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는 건지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가 재건축 사실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임대인 임차인 간에 분쟁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상당히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고 저도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뭐 법률 상담이나 뭐 이런 자문들도 하는데요. 이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왜 갈등의 뿌리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재건축을 하면 내가 영업을 하지 않고 나가야 되잖아요, 반드시. 예, 그래서 반드시 인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나갈 때는 권리금이라도 회수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재건축을 하는 건물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들어올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가 재건축 예정되면요. 그 시기에 맞춰서 계약서 네. 다시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네. 있을까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어떤 권리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재건축을 무시하고 내가 계속 거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갱신, 내가 계약을 뭐 예를 들어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계약 갱신은 이제 10년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잖아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면. 근데 이제 갱신 거절을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해서 내가 인도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계약서를 다시 써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내가 언제까지는 여기서 영업할 수 있게 계약서를 다시 쓸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이제 여기에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주비나 권리금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받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합의로 인도를 해주는 경우에는 또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 이후에 재입점은 불가능하다고 이제 얘기를 들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원래 이렇다고 봐야 될까요? 통상적으로? 원래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보통은 그렇죠. 왜냐하면은 재건축을 한다는 거는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거죠. 건물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데 만약에 또 뭐 합의가 잘 된다면 뭐 재입점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요. 곧 네. 재건축할 거다. 앞으로 재건축할 거니까 계약갱신 안 해주겠다. 이게 네.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갱신 거절 사유 중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갱신 거절 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재건축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재건축할 거야라고 말하는 걸로는 의미가 없고요. 네. 내가 뭐 재건축을 언제 하고 공사기간은 언제 정도이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중간에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갱신 거절 시점에 또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거나 또는 이러지는 않았지만 미리 재건축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지만 뭐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뭐 안전에 진짜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거나 또는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재건축 철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디 뭐 수용이 돼서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권리금 문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예. 재건축하면 뒤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건데 그럼 권리금 하나도 못 받고 임대인에게 이 부분을 청구할 여지도 없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이제 권리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갱신 거절이 만약에 임대인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더더구나 권리금을 회수할 수가 없죠. 나도 더 살 수가 없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내가 설사 이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신규 임차인한테 분명히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에 대해서 고지를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상 또 신규 임차인이 그걸 알고서 들어오기도 또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권리금을 받기가 어렵고 또 좀 소개해드릴 최근 판례가 또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를 거절하고 그다음에 공실 상태를 유지하다가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로 공실 상태로 놔둔 경우에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이런 걸로 미뤄보건대 권리금을 좀 회수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우리 상담자님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면 좋을지 이 부분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갱신 거절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거를 먼저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거에 따라서 나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거 외의 경우라면 잘 협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더 살 수 없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하고 뭐 조기에 명도해주고 이런 네. 합의하거나 이런 경우는 또 이사비 정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이상의 또 손해에 대해서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이제 협상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협상력이 좀 낮으면 잘 얘기를 해보셔서 네. 최대한 손해를 보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도 좀 조심히 쓸 부분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계약을 쓰실 때 재건축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뭐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잘
예, 김희성 변호사님 조언 말씀에 따라서 좀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상담 전화 0257-829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클릭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owshow.lowtv.kr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성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